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채널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재테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 어떻습니까? 뭐 신축 아파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격 상승하고 있고요. 네. 공급 여전히 부족하고 그렇다네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실인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네. 기대감이 더 커져서 그쪽은 뭐 집값이 막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주린이 불린이에 이어서 이제는 네. 재린이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고 어떡해요. 너무 걱정을 했나 우리가? 근데 걱정스러운 건 글쎄 사실이에요. 말이에요. 예. 웃으면서 걱정. 네, 재개발 재건축의 전문가입니다. 제재쌤이라고 불리는 분 모셨어요.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 너무 걱정했나요? 근데 이게 현실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는 거는 좀 그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말해서 주식이라든지 우리가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부동산 하면 또 막연하잖아요. 너무 금액대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 소액으로 이걸 할 수가 없는 줄 아시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차치하고 그렇죠. 남의 얘기. 남의 얘기처럼 언젠가 네. 해야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건 우리가 의식 주 중 하나거든요. 네, 그렇죠. 하다못해 전월세를 산다 하더라도 부동산 공부가 필요를 해요. 맞아요. 이게 안정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이 할수 있는 되거든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인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부동산 공부는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예전에는 뭔가 나이가 막 50 이상은 되어야 네. 일단 내 집 하나 마련하고 그 다음 투자로 재개발 재건축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면서 하면서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아예 첫 집으로 2030들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해준다든가 아니 내 집 마련 자체를 재개발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재개발 공부가 좀 핫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거예요? 이 전반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재개발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하려 했었을 때 사실 재개발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건가요? 재개발? 재개발하는 지역을 제가 봤기 때문에 네. 헌집 죽게 새집 다오. 그쵸. 예, 예. 오, 예. 그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두꺼봐 한 집 짓게 네. 새 집 다오 이렇게 네.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인 이미지. 네.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은 신축 아파트를 받는다가 있고 근데 조금 리스크도 분명 존재한단 말이에요. 재개발 때? 재개발 재건축 하면 막 사건 사고도 많고 네, 오래 네, 걸리는 맞아요, 것 같고 맞아요. 네. 현실적인 기간이라든지 어떤 것들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 재린이 여러분들에게 재개발 재건축 이 정도는 조금 알고 가자 하는 부분들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풀어드릴까 합니다. 네. 저는 일단 재개발 재건축하면 아까 헌집 죽게 새집 다오와 함께 무지 오래 걸린다. 네. 예.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고 막연하게 기다리고 네. 있다가 제가 한 75세에서 80세 정도 돼야지 새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나.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예진 누나나 저나 다 오래된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합이 설립이 됐고 네. 누나는 어때요? 설립도 안 안 됐다는데. 됐지. 조합 설립되고 10년이라고 그러니까 네. 그때 되면 우리 나이가 누나는 아, 그럼 건강하시니까 그럴 염려는 없지만 고인이 되신 다음에 들어가면 뭐 하냐고. 나는, 네. 예. 생각보다 너무 많이 걸린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기도 한데요. 자, 근데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네. 먼저 이제 전문가가 나오셨기 때문에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네.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들어갈게요. 요즘 예, 이 정부가 예. 바뀐 다음에 요즘 분위기 어때요? 요즘 분위기는 지역별로 차등이 엄청나게 네. 다르고요. 그리고 상품별로도 달라요. 지금 움직이는 시장은 딱 네 군데로 추격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움직이고 있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서초, 강남, 용산. 이거는 저 뭐 강남 용산. 영원히 움직일 것 같아. 서초, 강남, 용산은 원래 전통적으로 서초, 강남이 먼저 뛰는데 네. 지금 서초, 강남 같은 경우는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용산은 사실 아주 큰 이슈, 대통령님 집무실이 이전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뛰고 있고요. 네. 그런데 당장 송파구라든지 마포구라든지 성동구만 해도 그 다음 지역이긴 한데 여기는 좀 조용해요. 어허. 뭐 거래가 막 활발하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횡보 횡보. 상태? 네,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마포, 성동, 송파만 해도 막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 외곽 지역들은 더 심각하겠죠. 아하. 서울 외곽 같은 네. 경우도 뭐 급매물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경기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진짜 뭐 극단적으로 동탄 같은 경우는 아. 실제로 급매물이 전 신고가 대비 1억에서 2억 싼 매물들도 존재하고요. 어. 그런 게 일단 지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상급지 움직이고 있다 정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움직이는 건 재건축 움직이고 예.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움직이고 있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약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핫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게 위에로 서울의 빌라들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건 전에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요즘도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요즘 더 뛰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빌라가 올라갔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네. 있는데 일단 너무 저평가됐다. 왜냐면 아파트는 막 수십억 네. 또 올라간 맞아, 지역들도 맞아. 있고 상대적으로. 못해도 뭐 5억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10억씩 다 올라갔는데 빌라는 올라는 갔어요. 근데 몇 천에서 뭐 한 1억 많이 올라간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이 정도 올라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가 사실 더 큰데 이제 재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있었던 재개발도 해제시키고 네. 뭐 애초에 재개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갔었던 반면 현 시장님 같은 경우는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아니면 모아주택이라든지 새롭게 이제 재개발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여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재개발도 또 밀어주겠다. 서울에 신축업들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재개발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져서 빌라 지역들도 다 올라가고 있는 그렇게 이게 네 가지 테마가 명확한 애들만 올라가고 있다. 이게 현재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의문점이 드는 게 지난 정권에서 가장 그 아팠던 게 부동산가 폭등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정책을 쓰면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만 할까? 이런 의문은 좀 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또 끝나면 네. 어쨌든 뭐 어디가 또 더 되고 지금 여당이 더 되든지 뭐 야당이 뭐 또 어떻게 되든지 뭐 변화가 있을 거 그거에 아니겠어요? 따라서. 그러면 이제 또 시장이 한번 들썩거리겠죠.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정책이라는 거가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네. 좌우를 떠나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막 폭등하면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인기 없어요. 네. 그러면. 네. 그래서 뭐 부동산 가격을 미친 듯이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구분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사실 이렇게 다주택자 규제가 막 조금 완화될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공약집도 보게 되면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을 없애겠다. 하다못해 종합부동산세나 아예 재산세랑 다시 통합시키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지만 일단 구분해야 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시행령 개정을 할 수 있어요. 국무회의 통해 가지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바꿀 수가 있는데 법 개정은 국회 통과 사항이다 보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다수니까. 또. 그렇죠. 네. 여소야대 상황이다 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세금 중에서도 아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법을 바꿔야 되는 네. 사항인데 이거는 좀 쉽지 않겠다. 네. 시행령 개정상으로 되는 사항들도 있는데 대부분 세율들은 법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주택자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주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 바꿀 수 있냐 없냐를 구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 정권 입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면 부담되겠죠. 그건 엄청 부담이죠. 그리고 조금 정치적인 표 계산을 하다 네. 보면 지금 무주택자랑 1주택자 비율만 한다 하더라도 다 둘을 합치면 네. 지금 90%가 좀 안 돼요. 네. 지금 한 80 몇 % 되거든요. 네. 그건 사실 무주택자도 그렇고 1주택자라 해도 솔직히 내 집 하나 있는 건데 막 그게 다주택자 세금 풀어준다라고 하면 느낌 좀 어떨까요? 안 좋죠. 약간 뭐 지금 집값 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돈 그런데 번다. 있는 사람들 천만 드는 거야? 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게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다 보면 3주택자 이상자가 4%밖에 안 돼요. 이거 4%를 위한 정책을 하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 규제가 획기적으로 풀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풀어주는 부분들은 지금 실제로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 1주택자라든지 일시적 2주택자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풀어주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세금 규제는 획기적으로 풀어지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지금 오늘 주제는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네. 근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풀어줄 거라고 보고 있고 풀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역시도 완화해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또 거기도 못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반발이 있죠. 또.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안전진단 규제 네. 완화해주겠다. 네.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네. 경우도 뭐 법을 없애긴 좀 어려울 네. 거고 시행령 개정을 조금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 네. 라고 하기엔 또 재건축 가격대 들썩들썩 할 거 들썩이죠. 아니에요. 그리고 상한제 이미 그렇잖아. 그것도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그것도 저기 하게 그렇죠. 없애든가 그러니까 아니면 완화시키겠다. 로또 아파트를 없애겠다 네. 이런 건데 또 분양가 싸게 해서 들어가는 맛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분양가를 옆집 아파트하고 똑같이 하면은 내가 분양받아 들어가는 메리트가 좀 줄어드는 것도 그렇죠. 있잖아. 새 집이잖아요. 아니 새 집이지만 그래도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도 뭐 정답은 없을 수 있는데 네. 뭐가 옳은 거냐. 근데 일단은 친재개발 재건축적인 네.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 가격대가 더 뛸 것이 보여지죠. 이거 역시도 비판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거? 이게 단기적인 급등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꼭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너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니까 그런 거지. 너 건설사 앞잡이지.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시장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전 정권 같은 경우가 뭐 전 시장님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다 막아놓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공급이 딱 막혀버린 그러니까 거죠. 지금 공급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18년도까지만 해도 공급이 어느 정도 있다가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계속 공급량이 바닥을 기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 분양하는 것도 없고 지금 입주 예정 단지들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공급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놓은 게 상기 신도시긴 한데 음. 솔직히 뭐 상기 신도시도 입지들 몇 면을 보면 좋아요. 근데 근본적인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님한테도 얘기했었던 것 중 하나가 상기 신도시 몇 면을 보니까 우리 집값이 비싼 건 강남인데 왜 강남 주변은 없고 뭐 하남이니 저기 왕숙이니 남양주 창릉 막 이런 데다가 공급을 한다는 거죠. 야 이거 경기도 집값 잡는 정책 아니냐. 왜 서울 집값을 잡는 게 아니다. 실제로 상기 신도시 발표됐을 때 반대했었던 사람들은 경기도민들이 반대를 했었지 서울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 집값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게 그쵸. 대책이 없네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거기 막 40년 되고 50년 된 아파트에다가 너 그냥 그 모양 그꼴로 계속 살아라고 하면 주차도 힘들고 농물이 나오고 이 집값이 있겠죠. 근데 이게 신축 아파트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면 사실 어이씨 여기 집값이 몇 억이 올랐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얘가 신축 아파트가 다 되면 우리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신축 아파트에 살기 좋은 집들이 늘어나야 그래야지 여기 신축 아파트가 여기 뭐 실거래가 지금 반포 같은 경우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46억 7천도 찍고 막 그랬는데 이거를 갖다가 막 다 올라가 버리면 저기랑 비슷한 애들의 수준들을 많이 맞춰놔야지 이제 사람들이 돈이 좀 이동이 되는 거지. 이게 계속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화해 주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정책이다. 라고 보고 공급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그게 지금 한시적으로 올라가도 꼭 해야 되는 정책이고 시행해야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재건축 재개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건축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아파트를 헐고 새 집 짓는 거고 재개발은 지역을 통째로 개발하는 거고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는 거죠. 그거 저 같은 사람들 굉장히 모르겠더라고요. 재개발이 뭔지. 그건 지역을 하는 거고 요거는 아파트를 이렇게 하는 거고 새로 그렇게 짓는 이해하면 되는 거죠. 뭐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구분을 좀 할 필요는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사실 잘 모르잖아요. 뭐 그 네. 뭐가 네. 재개발, 뭐가 재건축이 사람들이 뭐 지금 여기 이렇게 이재용 씨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거의 맞는데 네. 애들 핵심적인 부분들을 조금 구분하자고 하면 네. 보통 우리가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재건축하면 아까 아파트를 멸실시키고 신축을 하는 네. 게 네.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까 지역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보통 그 지역에서 어떤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낙후된 지역들, 네. 즉 빌라, 정확하게는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신축 아파트를 짓는 게 재개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법정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의 바이블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도정법상에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재개발, 재건축 둘 다 노후 불량 건축물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죠. 이제 도시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이 재개발, 도시 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을 재건축이라고 말해요. 오히려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확 이제 각인이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도시 기반 시설이라니까 뭔가 막연하잖아요. 네. 우리 압구정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압구정이 아파트는 오래됐어. 네. 근데 입지는 어떤가요? 좋죠. 그리고 뭐 교통이라든가 다 뭐 좋죠. 대중교통, 뭐 네. 백화점 다 있잖아요. 다 근처에. 그러니까 살기 좋고 기반 시설 괜찮은데 아파트만 오래됐어. 이런 데들이 보통 재건축으로 하는 거고,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남뉴타운 떠올려 보는 네. 거예요. 한남뉴타운은 입지는 너무 좋은데 네. 거기 혹시 직접 가보신 적 있으시나요? 예. 가보셨어요? 와, 그 안에는 정말 낙후도가 너무해요. 네, 막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아, 이거 너무 골목길이 좁고 좁아서. 차는 아예 댈 생각도 못하고. 소방차는커녕 네. 승용차도 못 못 들어가요?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예. 손수레로 갔다가 짐 실어 날라야 되는 자전거 길들이 타고 있거든요.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다녀요 거기를? 그럼. 네, 그런 지역들 생각해보면 좋은 거예요. 그런 지역들이 이제 재개발 지역인 건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이 법률적인 얘기를 굳이 왜 했냐. 규제가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규제가 왜 다르냐면, 우리가 그럼 생각해보면 재건축은 뭔가 느낌이 네. 도시 기반 시설은 잘 돼 있다 보니까, 여기는 너네 욕심 아니냐라는 게 정부의 인식인 거죠. 그냥 너 살기 괜찮은데 아파트 오래됐다라고 신축하는 거야? 옛날부터 비쌌던 아파트거든. 그쵸. 대부분이. 그렇죠. 재건축 단지 보통 네. 강남에 많잖아요. 네. 이거 너네 욕심이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재건축인 거고, 재개발은 한남뉴타운 입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솔직히 불나면 큰일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국가가 나서서 정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지원을 해주는, 즉 규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안전진단 이건 애초에 재개발은 없고요. 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도 말 그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죠. 네.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가 아니에요. 없네. 재개발은 그런 것도 없고요. 음. 그러고 당연하겠지만 이제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 규정 자체도 재건축은 조합설리 인간하면 전매 금지, 맞아요.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간하면 전매 금지예요. 이런 규제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고서도 또 우리가 저 깊게 들어가려 했었을 때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우리가 재개발과 재건축에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은 현금 청산시키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재건축은 매도 청구 소송으로 가고요. 재개발은 진짜 토지를 수용해버려요. 아. 근데 법률적으로도 이 공익성에 대한 판단이 다른 거죠. 이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재개발과 재건축의 법적인 출발이 다르고 그렇구나. 인식이 다르고, 그래서 재개발은 조금 공부하다 보면 어렵고 더 복잡하긴 해요. 입주권도 까다롭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훨씬 그게 더 좋은 네. 조건으로 살 수도 그렇죠.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일단 이렇게 큰 틀로는 나누는데, 우리가 뭐 빌라 간단하게 정리하면 빌라 다세대 다가구를 이제 다시 신축하는 게 재개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게 재건축이다라고 말은 해드렸지만, 이게 법률이 깊게 들어가다 보면 다른 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냥 우리가 이거 재개발, 재건축 구분 못하고 들어갔다가 규제가 다르다. 그렇군요. 오늘 서울에서 주목할 만한 재개발 지역 소개시켜준다고 들었는데 준비해봤습니다. 김재경 소장의 재개발 오를지도 첫 번째는 어딘가요? 네, 지금 주목하면 좋을 지역 탑3로 제가 한번 네.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지역은 네. 바로 성북구의 장인뉴타운입니다. 장이동. 네, 뭐 장이동 하면 이미지가 어떤가요? 석계동 저쪽 위쪽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예, 서울의 북쪽. 네. 예, 예. 보통 장이동 하면 생소하실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뭔가 있는 지역들이 아니고, 네. 거기에 뭐 빌라라든가 뭐 단독이라든가 네. 다세대들 막 밀집된 지역들이라서 그럼 시장 이런 것들이 좀 발달돼 있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시장은 특별하게 시장? 거기까지 아니고, 아닌가요? 네, 보통은 거기 그냥 빌라 밀집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장이동이.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 동네 주민들 아닌 이상은 사실 잘 모르는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 요즘 아주 핫하게 뜨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아주 확실시되는 구역이네요. 그렇죠. 여기는 그 장인뉴타운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쭉 오랜 시간 진행이 됐었었고요. 네. 실제로 장인뉴타운에서 입주한 단지들도 있고, 지금 관리처분인가 나가지고 이주 철거인 단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장인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 구역 세대수만 다 합치면 약 3만 세대 가까이 됩니다. 거의 그냥 미니 신도시급이 인서울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장인뉴타운이 그렇게까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성북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성북구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기름동이라든가 네. 뭐 이런 기름뉴타운 쪽이 워낙 비싸니까 그런 쪽을 사람들이 선호를 했었지 미아 기름 이쪽이 좀 워낙 교통도 그렇고 백화점도 있고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장이동은 조금 아닌 거 아니야? 아, 거기보다 조금 더 그렇죠. 들어가는 좀 거군요.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고 저기 약간 조금 못 사는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게 바뀔 거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고 그런데 이게 장인뉴타운이 예전에도 그런 3만 세대라든가 이렇게 큰 게 아니었었냐라고 하면 예전엔 컸었지만 장인뉴타운이 위상이 좀 떨어진 거가 반토막이 났어요. 전 시장님께서 장인뉴타운 막 구역 해제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그게 단순히 막 반토막 났어요라고 끝내면 안 되겠죠. 네. 지금 달라졌으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장이뉴타운 해제 지역들 중에서 장이 8구역과 9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됐고요. 장이 12구역 같은 경우는 이사 부동산 대책의 공공 직접 시행자 방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지정이 됐고 오. 그러면 오늘 얘기하는 주제에 대해서 또 다른 거가 장이 14구역과 15구역이 있는데 14구역은 여기서도 소송이 한번 붙었었어요. 소송이 아니라 장이 14구역 같은 경우 주민 천만 투표가 있었어요. 이제 정비구역 해제하냐 안 하느냐 네. 했었는데 우리 조합 재개발 그대로 진행하자라고 해서 조합이 부활을 하고요. 네. 그대로 진행되는 게 있었고 진짜 부활의 아이콘은 장이 15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전 시장님께서 직권 해제를 갔었는데 이거 부당하다. 네. 이제 해제 절차가 맞지 않았다라고 하면 소송 끝에 대법원에 승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조합이 부활을 한 게 장이 15구역인데 그 부활을 했고 이번에 동의율까지 모아서 75% 동의 맞춰가지고 조합설 인가가 바로 이번 상반기에 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조합설 인가가 났으니까 안전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안전하다 정도로 추천하지 않겠죠. 제일 중요한 거 금액이 저렴해요. 현재. 얼마로 들어갈 수 있냐면 5억 초반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5억 초반. 근데 이렇게 다 설립이 되고 허가가 나고 이랬는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해드렸던 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설이 인가하면 전매금지인데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하면이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매물이 나오는 모양이네. 그렇죠. 그러면. 매물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5억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게 지금 경기도권들도 뭐 하다 보면 투자금이 다 그러네. 5억이 네, 넘어가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노원구 상기뉴타운도 투자 금액이 5억대가 필요해요. 그런데 성북구 장인뉴타운에서 장인 15구역이 입지를 보다 보면 역세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라는 거가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왜냐면 그 히스토리를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왜 이 가격이었냐. 장인뉴타운이 그동안 반토막 났었고 여기는 막 해제가 되니 뭐하니 하고 소송 끝에 승소한 거고 네.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또 몰랐었던 이유 중 하나가 우리 3월 달에 가장 큰 빅 이벤트가 있었었잖아요. 뭐였었죠? 3월에? 네, 올해 3월에 올해 3월에 뭐가 있었어요? 부동산 쪽에서? 대선이 있었었잖아요. 또 부동산 쪽에서 뭐가 있어요? 부동산 쪽에서도 중요한 네, 이슈였죠. 영향을 네, 하긴 그렇다 하죠. 보니까 이게 2월 달에 주어슬립 인가가 났었는데 네. 그때는 막 대선 이슈에 막 전국돼 있어서 가려졌군요.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렇게 좋은 걸 잘 몰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지만 지금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저평가다. 네. 알려지지 않았다. 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제가 5억이 싸다라고만 했었어도 근데 사실 재개발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게 5억이 싼지 어떤지 감이 안 오잖아요. 네. 네. 바로 이 장인뉴타운 옆에 있는 대장구역들이 어디냐? 6구역, 10구역 이런 데들이 있는데 4, 6, 10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 구역들은 다 공통적인 관리처분 인가 났어요. 네. 이주 철거 당기고. 네. 거기 이런- 못 사네 그러면. 그 전매가 또 가능합니다. 그거는 재개발. 얘기해드리는 게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하면 아까 전매 금지라는 얘기 했는데 정확하게는 2018년도 1월 24일 전까지 최초 사업 시행을 신청한 구역들 같은 경우는 기간이 있구나 또. 소급 적용하지 않아가지고 전매가 가능해요.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근데 아무튼 전매가 가능해서 물건들이 있는데 투자 금액이 아무리 못해도 9억에서 막 높게는 11억도 들어가요. 똑같은 그쵸? 평수고 이런데요. 네, 똑같은 평수의 역세권인데 이제 기간 차이는 분명 존재하죠. 그렇겠죠. 근데 이게 아무리 초기 지역이고 뭐 여기 관리처분 인가까지 났다 하더라도
아니 그래도 이게 반값으로 들어갈 수 네, 있으니까 그거는 기회다. 정말 매력이 그러네. 있네요. 네, 그렇게 해서 장이 14구역, 15구역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샀어. 음. 그러면 한 4, 5년 걸려요? 입주까지? 이제 입주까지는 네. 지금 이제 막 조합설 인가가 낮다 보니까 한 10년 봅니다. 10년. 이제 그런 거가 조금 차이가 그래서 있죠. 그렇구나. 싫어요. 그래서 저쪽은 10억이 넘지만 여기는 5억 정도면 가능한 저쪽은 게 언제 들어가는데요? 네, 이제 그것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네. 했었던 건데 역시 질문을 네. 아주 날카롭게 궁금하네. 해주셨는데 배가 차이 나니까. 그렇죠. 이게 그 관리처분 인가가 낮다라고 하면 입주가 언제냐라고 하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봅니다. 반으로 주네. 이제 그래도 이주 시점이 가격도 언제냐. 반 차이 나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도 한 4년 뒤, 5년 뒤 입주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래서 비싼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완전히 아까 10년 하면 헉 소리 났지만 네. 얘랑 비교해 보면 5년 더 기다리는데 5억 싸? 네. 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래. 뭐 1년에 1억씩 어. 라고 생각하면 또 괜찮거든요. 그 생각의 변화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 이제 본인이 판단하면 돼요. 네. 자신의 경제력에 맞게 하면 네, 되는 네, 거지. 맞아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입주한다. 얘들 지금 셀코 TV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나이가 한 50이야, 40이야 라고 하면 환갑할 때 입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실제로 입주를 해야겠어 라고 하면 그 기간에 대한 비용과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좀 더 준다 하더라도 안전한 데로 갈래? 라고 하면 아까 장이 4구역, 6구역, 10구역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여기 10년 걸린다 해도 여기는 시간이 많은 자녀한테 사준다. 자녀한테 막 10억짜리 사주기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이제 뭐 대학생이라든가 직장생활 이제 막 하기 시작한 애들한테 뭐 지금 사주고서 뭐 너 나중에 신혼집으로 써도 되고 그렇게 마련해 주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장이동 봤고요. 네. 다음번은 어딥니까? 네, 지역이 네. 조금 레벨이 확 높아지긴 하는데 그래요? 바로 또 어디냐면 강 건너가나 보다. 예, 강이 넘어갑니다. 오, 정확한데. 바로 동작구의 좋지. 흑성뉴타운입니다. 동작구 좋죠. 예. 흑성뉴타운. 예.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 흑성뉴타운은 한강변 길 건너. 그거 중앙대에 있는데. 오, 맞습니다. 예, 정확해요. 예. 네. 우리가 흑성뉴타운을 일명 서반포라고도 부릅니다. 예, 맞아요. 예. 서반포. 예. 동작구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동작구 하면 아직도 그래도 강남 사람들이 에이 그래도 동작이 막 이런 느낌은 하거든요. 그런데 흑석동은 이미지가 좀 다른 이유가 우리가 강남에서 가장 비싼 데가 지금 현재 어디죠? 강남 압구정동이나. 그렇죠. 뭐 압구정이 물론 네. 1번지. 네. 근데 이제 신축 아파트 중에서 반포? 그렇죠. 반포가 어. 현재 제일 비싸죠. 우리 반포가 서초구 여기 한강변에서 이쪽 이제 귀퉁이 쪽이 있거든요. 우리가 네. 시계 방향으로 따지면 한 11시 쪽에 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동작구 흑성뉴타운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따지면 2시, 3시쯤에 위치하고 있죠. 즉 반포 바로 옆이 흑석동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명 서반포다. 이런 얘기하면 물론 반포 사람들이 싫어하긴 하지만 그 어따 대라고 얘기죠. 해도 네. 그래도 물리적으로 가까워요. 금방요. 네, 네. 네. 반포에서 이렇게 맞아요. 가면.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반포 분들이 아마 돈이 많아도 자녀한테 반포의 아파트를 턱턱 사주기는 어렵죠. 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다른 데 사주긴 좀 뭐하고 흑석동 가까이에. 이미지가 그래도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강남 분들이 많이 넘어가는 거죠. 자녀한테 사주려고 네. 하는 거고 실제로 강북 사람들이 사기에는 흑석동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데 제가 흑석뉴타운 시세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네. 15억에서 16억 정도가 필요해요. 현찰. 네, 지금 현찰이. 당장 도원 능력이. 네, 동원 그것도 만만치 않네. 필요금인데 어. 야 이게 이 금액으로 갖다가 추천하라고 하면 30 몇 평짜리. 네, 30평대를 아. 기준으로. 그러면 야 이게 뭐가 추천이야? 저평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 네. 이제 좀 더 말을 깊게 들어가 보면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대박인 단지가 바로 흑석 11구역입니다. 흑석 11구역에 왜 주목해야 되냐면 네. 이미 제가 여기서 풀려고 했는데 네. 이 질문이 날카로워서 이미 성북구 장인뉴타운 할 때 이미 나왔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아까 관리처분 인가하면 전매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2018년도 1월 24일 전까지 최초 사업신가 신청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전매가 된다라고 네. 얘기했죠. 그럼 이걸 여기가 뒤집어 보면
그 이후에 사업신가 신청한 데들은 전매가 안 되겠죠. 안 된다. 네. 그러면 흑석 뉴타운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거나 지금 진행되는 단지를 3, 9, 11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흑석 3구역 같은 이미 일반 분양도 끝나고 입주가 2023년도예요. 얼마 안 남았죠. 내년에 들어가요? 그렇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어. 그러니까 당연히 금액대 좀 높고요. 네. 근데 흑석 9구역은 전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또 비싸고요. 네. 브랜드도 이제 현대 DH 우리가 하이엔드 브랜드로 됐고요. 그럼 흑석 11구역은 브랜드에서 밀리냐? 우리가 서밋 브랜드 역시 하이엔드로 들어가다 보니까 서밋. 네, 대우 서밋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역시 브랜드는 밀리지 않는데 가격이 얼마로 들어가지느냐? 지금 현재 13억 선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잘 찾으면 아직 12억 5천에서 13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단지보다도 거의 막 2억에서 잘하면 3억도 싼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여기는 전매가 안 돼서. 그 이후에 네. 했구나. 여기가 관리처분 인가 신청까지 다 했고요. 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의 관리처분 인가를 8분응선이라고 말해요. 네. 그 중요한 관리처분 인가인데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사실 더 비싸져야 정상인데 못 여기서 파니까. 못 파는 사람들이 나오는 못 거죠. 파니까. 전매가 안 돼. 그리고 못 그러니까 파 돈 급한 사람은 그 전에 팔아야 돼.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시세보다 싸게 아. 내놓는 물건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이게 처음에는 막 이제 금액대들이 막 싸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당장 네. 현찰 동원할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회다. 그러네. 이 영상이 솔직히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야, 근데 10억 넘게 있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겠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돈은 네. 다 어디서 나는 거야, 진짜.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흑석동 자체가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지역은 조금 아니에요. 그 비싸요, 흑석동. 네, 그렇다 네. 보니까 강남 분들이 봤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엄청 싼 거죠. 네. 왜냐? 왜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까 반포 아, 얘기했잖아요. 그거 엄청 비싸죠. 반포는 현찰만 막 그냥 50억 들고 가야 되고 어. 지금 그 반포 1단지 같은 경우는 장난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뭐 그냥 40억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그게 반포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건축 보다 보면 뭐 하다 보면 30억 그냥 아직 당장 재건축 얘기가 안 나오는 단지들도 그냥 막 20억 30억 막 얘기가 턱턱 나오는 게 지금 현재 강남이다 보니까 흑석 뭐 이 정도의 입지도 괜찮고 아까 시간도 중요하다는 얘기했잖아요. 이제 뭐 안전진단 신청하겠다라고 하면 뭐 15년 걸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관리처분 인가 이제 곧 나겠네. 그럼 입주까지 4, 5년 안에는 또 나겠네. 시공사도 다 정해진 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근데 뭐 조금 반값? 거기다 흑석 뉴타운에 대한 입지도 입지인데 흑석 뉴타운 내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전매 금지가 걸리기 전에 나오는 급매물들을 잡으면 그 시세보다도 2, 3억이 또 싸대 라고 하면서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정도의 돈이 있으면 매물 나오는 거 들어가서 네, 한 4, 5년 기다리면 새 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이 문제구만. 그렇죠. 문제입니다. 뭐 이미 반포는 아파트 가격이 막 이제 40, 50억 대기 눈에 보이고 흑석동도 무시 못하는 게 흑석 7구역 아크로 리버 하임이 실거래가를 좋더라고요. 25억을 찍었고요. 호가는 지금 30억이에요.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네,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32평 정도? 네, 33평형에서 우리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85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야, 이거 재밌다. 네. 어? 돈만 있으면 재밌지 네. 뭐. 그렇죠. 돈만 있으면. 근데 돈이 없으면 짜증나. 아니, 그래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는 해볼 필요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너무 모를 때는 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근데 저는 요즘 좀 많이 배워서 저는 여기 흑석동에 옛날에 살아봤거든요. 제가 신혼 살림을 요 흑석동에서 했어요. 그때 당시는 막 빌라들 있고 살기 쪽은 그 앞에 이제 그 아파트 한강변 아파트 전세 살아. 거기 뭐 명수대 한강이라든가 맞아요. 한강현대라든가 거기 한강뷰 좋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비싸서 못 들어가죠. 신혼을 아주 화려하게 아니야. 시작하셨어요. 거기 25평짜리에 네. 전세가가 그때 얼마 안 했어. 맞습니다. 그랬어요? 흑석동이 그때는 아주 저평가돼 맞아요. 있을 때. 지금이야 흑석동 하니까 막 뜨는 거지. 그때 당시 흑석동은 그럼요. 약간 좀 그렇게 알아주지 않았었어요. 1992년 얘기예요. 그게 그쪽에서 살던 사람은 그쪽을 보고 저는 또 저쪽은 전혀 모르고 그렇지. 잠실 이쪽만 네, 아니까. 그러니까. 예. 동작구까지 가봤고 네. 이번엔 또 어딥니까? 네, 이번에는 약간 조금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나도 조금 상급지로 가볼까라고 하는데 네. 진짜 제가 그래도 꿈의 단지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어디요? 네. 바로 성동구의 성수 야, 전략정비구입니다. 요즘 핫하죠, 저기. 정말 핫한 곳인데 여기 한강변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강변이고요. 평지고요. 네. 대단지에 신축 아파트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초고층으로 가죠. 네. 정말 장점들이 많은 네. 곳이에요. 음.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한 주제가 약간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 하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니 저 비싼데 얘기해봤자 뭐해? 예, 라고? 성수동이 많이 비싸. 많이 그렇죠. 올라가죠. 네. 막 핫하다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즘 막 뜨는 신흥 상권도 있다. 뭐 네, 우리가 맞아요. 뭐 성수동의 카페 거리가 장난 아니다. 네. 뭐 IT 업종들 막 들어선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수동이 지금 저평가예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재개발 지역에서 탑2라고 하면 한남뉴타운 성수전략정비구역이 그냥 쌍두마차고요. 여기 탑3까지 하면 흑성뉴타운이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지금 저평가란 얘기를 해드리는 거라고 네. 하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돈이 많다라고 하면 성수가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성수를 말하기 앞서서 흑성뉴타운부터 성수를 말하기 앞서서 한남뉴타운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한남뉴타운은 네. 엄청 비싸죠. 한남뉴타운의 현금이 지금 현재 아무리 못해도 24억에서 25억이 필요해요. 네. 와, 그래도 좋죠. 아니, 그런 돈이 당장 이렇게 쑥 들어가는 돈이에요? 맞습니다. 나눠서 왜냐면 내는 게 아니고? 전세 금액이 맨 처음 뭐 그죠? 워낙 낮다 보니까 뭐 5천만 원짜리 전세도 있고 1억짜리 전세도 있다 보니까 그냥 현금이 다 그 필요하고요. 뭉칫돈으로 그게 있어야 네, 된다.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아. 그렇다 보니까 이 현금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한남뉴타운은 진짜 황제뉴타운이다. 못 네. 쳐다본다라고 입이 얘기하는데 너무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사실 더 올라갈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데를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수는 원래 한남이랑 성수랑 가격대가 비슷했었는데 성수가 지금 현재 4, 5억이 더 싸요.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오세훈 시장님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버렸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었고 최근에 또 1년 더 연장을 했거든요. 이게 돼버리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라고 하면 무주택자밖에 못 사고요. 아니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처분 조건부로 사야 돼요. 그리고 실입주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제약 조건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냥 돈이 예를 들어서 많다 하더라도 나 여기 성수에 실입주는 조금 어떻게 살지? 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가격이 쫙 내려가지고 정확하게는 내려갔다기보다는 안 올라갈 동안 한남만 막 올라갔죠. 네. 그래서 현재 시세가 19억에서 한 22억 정도 선에서 형성이 돼 있어요. 이미 이것만 한다 하더라도 매매 금액에서 4, 5억이 싼 건데 여기서 더 타이밍은 오히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에 묶여 있다 보니까 대출이 나와요. 지금 현재 대출 같은 경우는 실거주자만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차피 전세를 끼고 일명 갭 투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전세 세입자들 다 빼고 그러고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전세 금액보다 대출이 더 잘 나와요. 한 3억에서 그래도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대출이 많이 나오진 않고 3억에서 5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현금 잘하면 15억에서 17억 선으로도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아까 막 성북구에서도 조금 난 속도 빠른 데 가고 싶어 라고 했더니 막 현금이 10억 필요하고 그러니까 좀 더 써버리면 지금 흑성뉴타운 11구역이 기회래 라고 해서 뭐 한 13억 얘기했다가 다른 흑석은 한 15, 16억 얘기했는데 이 돈이면 또 성수전략정비구역도 갈 수가 있네. 성수동 같은 경우는 바로 성수전략정비구역 맞은편이 압구정이거든요. 그렇지. 강 건너면 압구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당선 타고 가게 되면 한정거장, 서울숲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압구정 로데오역 나오고 성수대교 넘어가면 바로 압구정이고 이런 입지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야 여기도 재개발 완료되고 나면 40억, 50억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이미 여기 트리마제라든가 갤러리아 폴이라든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든가 성수동의 초고가 아파트들이 여기 다 몰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좋아지겠다. 근데 상대적인 저평가가 되고 있어서 이것도 사실 일반인들은 쳐다도 못 볼 금액이긴 하지만 현금이 있다 라고 하면 진짜 지금 기회다 라고 말하고 그럼 있습니다. 거기는 언제쯤 입주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조합설립 인가는 뭐 이제 구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제 뭐 다 났고요. 네. 그리고 다
건축 심의 단계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시점으로부터도 한 7, 8년 정도는 거의 10년 봐야 돼. 봅니다. 아니, 그래도 10년까지는 안 보지만,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막 주어진 인간한테는 한 그렇구나. 10년. 여기는 이제 다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다 났어요. 네. 건축심의가 이제 사업시행인가 바로 직전의 마지막 관문인데, 여기서 다 계류가 되고 있었던 건데, 네. 이 이유 중 하나가, 이 성수전략정비가 50층으로 짓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 시장님이, 초고층을 막았었죠. 네. 맞아요. 35층 룰을 만들고 그런 게 있었는데 현 시장님께서 최근에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35층 룰을 폐지시켰거든요. 네. 여기 50층 간다라는 것도 확실시되고 실제로 지금 현 시장님 같은 경우 전에 한강 르네상스 했었을 때 뭐 압구정이라든지 이촌이라든지 그리고 여의도 합정 그렇게 해가지고 쭉 지정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한강변으로 좀. 네, 한강변에 그랬는데 이 지역들 중에서 살아남은 데가 성수 전략정비구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략정비구역들이 다 해제됐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좀 생소해요. 재개발 지역은 보통 뭐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잖아요. 다 공약들이 성수 전략정비구역 주민들 원하는 대로 짓겠다. 멋지게 한강변에 멋있게 짓겠다. 성동구청장들이 다 공약이. 그쵸. 네. 구청장들의 공약이죠. 왜냐면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힘이라든지 여야가 없어요. 네. 왜냐면 그 지역 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시장님 역시도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지방선거 앞두고서 정말 지금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출이 조금 나오고 나머지 이 두 지역은 장이동하고 요 흑석동은 대출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실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 재개발 지역은 실입주를 못 하죠.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서 매수하다 보니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 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채널 셀코TV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부동산 투자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보세요? 네, 저는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주택 수에 따라 다를 수는 있죠. 앞선 1편에서도 얘기했었던 거와 같이 이게 사실 세금 규제가 다주택자 규제가 획기적으로 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내가 막 주택이 이미 있는데 막 늘려가지고 세금 꼬이고 하는 것보다는 절세 방법들을 잘 알아봐가지고 우리가 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간다든가 막 늘리면 안 된다. 근데 지금 내가 무주택자라든가 1주택자도 조금 갈아타려고 했었을 때는 사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알아볼까요? 일단 무주택자인데 내가 전세로 가야 하나. 근데 요즘 전세도 없어요. 월세로 다 전환이 되고. 예, 다 네. 월세를 끼고 있어서 근데 힘들다. 무주택이니까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 1주택자인데 좀 갈아탔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무주택자는 사실 정말 심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이 어려운 게 세금이 정말 복잡하거든요. 네. 취득세 다르고 종부세 다르고 양도세 다르고 특히 양도세가 장난 아니죠. 네. 그런데 뭐 무주택자 입장에서 그냥 매수하면 되고요. 네. 뭐 취득세도 우리가 1주택자는 1.1%에서 3.5% 그냥 그걸로 끝나요. 다주택자면 12.4%까지도 가고 그게 되다 보니까 야, 이 취득세 내다가 허리 휘는 거죠. 사면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요? 그럼요. 취득세 내죠. 취득세는 아니 그렇게 취득세가 됩니다. 있는데 네. 그 2주택, 3주택 이렇게 되면 10몇 어우, 퍼센트 그럼 엄청 내죠. 네. 집값에 네. 10몇 퍼센트.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억짜리 아파트도 서울에는 거의 없는데 네. 뭐 근데 10억짜리 가정에도 취득세만 그냥 뭐 1억 2,400을 내는 거예요. 네. 그냥 막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못 사는데 무주택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내 자금에 맞춰서 우리가 뭐 지금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 어떤 거든 그리고 뭐 아니면 경기권역에서 요즘 일기 신도시가 핫하잖아요. 그렇게라든가 들어가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도 뭔가 근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진짜 실거주로 들어가도 되지만 실거주 하기에는 돈이 진짜 부족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명 갭 투자라고 말하잖아요. 네. 매매와 전세 금액의 차이만 납부하고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법들도 있죠. 그렇게 해놓고서 나는 약간 좀 더 돈 모아서 나중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식의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당장 살 때는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죠? 돈에 좀 맞춰야 될 필요는 있는 건데 무주택자라면 망설이지 말고 네. 사는 걸 권한다. 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일부에서도 타이밍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서초, 강남, 용산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지만 뭐 당장 뭐 성동구, 마포구만 해도 뭐 그냥 횡보하고 있고 오히려 또 경기권 같은 경우는 급매물도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오히려 전고가 전 대비해서 좀 떨어진 매물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따지면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시간을 돌려서 과거로 가고 싶어요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는 안 했을 텐데. 아니 나는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네. 오늘도 기존금리 올렸잖아요. 맞아요. 오늘 이제 1.75. 그러면 대출금리도 이제 자동으로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집값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해드릴까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면 뭐 대출이자 부담이 막 늘어나가지고 집 소유하는 사람도 팔고 싶어 할 거고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또 안 살려고 할 거고 네.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1차원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근데 우리가 좀 더 길게 보다 보면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느냐. 지금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왜 올라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동산 가격이 사실 아까 말했던 똘똘한 한 채 이런 것도 있지만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올라간 것들도 네. 있거든요. 그럼 이제 돈이 막 갈 데가 없어서 갔다라고 하는데 그럼 돈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이 그러면 우리가 정부 예산이라든지 장난 아니고 우리가 통화량, 우리 M2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통화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긴축을 하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돈은 계속 풀리는데 금리는 올라갔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가 우리가 실질금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실질금리가 뭐냐? 우리가 실제 명목금리, 실제 지금 나와 있는 금리랑 인플레이션을 뺀 게 실질금리인데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장난 아니에요. 네.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실질금리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극단적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돈을 은행에 그냥 예치해 놨어요. 네, 현금이 5억이 있고 10억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 부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10억을 은행에 넣어놔도 이 예금 금리는 또 안 올라가. 네. 안 올라가요. 그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예금금이 안 올라. 은행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리스크는 막 리스크 올라가고 있어 하면서 막 대출금리 올라가는데 네. 예금금리는 또 안 올려줘. 네, 빌려 쓰는 사람들은 많이 내게 되고.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게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뭐 어떡하란 거지? 지금 부동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 부동산이 더 올라갈 것 같아. 막 떼돈 벌어야지 살기보다도 현금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이거 할 게 없는데 네. 이게 많은 거예요. 그나마 예금금리 뭐 한 1%대, 적금금리 2%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1금융권에서 근데 여기서도 1금융권에서 우리가 수시입증원식 통장에는 0.1% 금리예요. 맞아요. 우리가 또 벼룩의 간을 빼먹죠. 여기 이자 소득세를 또 때립니다. 거기서도. 네. 그렇다 보니까 움직이는 건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장난 아닌 부분들이 있고 네. 아까 실질금리 하나 얘기는 했지만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시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때 부동산 가격은 아이러니하게도 또 올라갔었어요. 아마 전 정권 이제 전전전이긴 하죠.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을 때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많이 올라갔다라고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 기준금리 가장 낮았을 때가 3.25%였어요. 그래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막 그게 낮은 거였어라고 하잖아요. 뭐 너무 높다라는데 그건 높을 때는 얼마까지 갔느냐? 5%까지 갔었고요. 그건 대출 금리는 그때 당시 8%까지도 갔었어요. 이거 지금 생각 거의 사채금리죠. 네. 그래도 그때 당시 부동산을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샀었던 거는 즉 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가는 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1차원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안 살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조금 위화한 예시들이 한 두 가지 들어드렸어요. 실제로 팩트를 보다 보면 노무현 참여정권 때 금리가 막 쫙 올라갔었을 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갔었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근본적으로 금리를 어떨 때 올리느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명 테일러 준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경제학, 거시경제 배울 때 이제 나오는 용어인데 그러면 이 테일러라는 경제학자가 봤었더니 금리를 어떨 때 올리느냐 보니까 우리가 경기가 호황이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든가 그럴 때 올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후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리가 올린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 악재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애초에 금리를 올리게 만든 그 시장 상황이 인플레이션율이 막 높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 가격에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호재죠. 그렇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실물 자산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처럼 아 부동산에는 오히려 이게 호재로 작용되는구나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통계를 막상 찾아보다 보면 금리 인상 시기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주택자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이 필요하다면 지금 살 필요가 있다. 1주택자의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1주택자가 사실 조금 정말 고민스러워요. 무주택자는 내 자금에 따라서 매수하면 되는데 1주택자 입장에서는 뭔가 1주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너무 부러워하긴 하는데 본인은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거든요. 네. 야, 너 집값이 뭐 5억 뛰었다며, 뭐 3억 뛰었다며 라고 얘기하면서 뭐 부럽다라고 하는데 무주택인 것보다는 낫지만 1주택자 입장에서도 아까 뭐 3억, 5억 이게 뭐 올라간 건가요?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막 많이 올라갔는데 막 10억. 그러니까. 뭐 그냥 훅훅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내 집이 5억 올라갔다 하더라도 내가 이 집 팔고서 상급지를 못 가는 거예요. 네, 그게 문제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막 남의 집들 막 올라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그렇지. 그때 그거 딴 걸 샀었어야 됐어. 우리 남편이 그걸 막 살려는 걸 막았었어. 부부싸움 하는 것같아요. 진짜로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진짜 암담한 얘기긴 하지만 지금 강남, 서초 강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도 서초 강남은 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초 강남은 나는 못 가겠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마포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송파구만 하더라도 난 가고 싶어라고 했는데 지금 약간 횡보하고 있다는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기회인가? 왜냐면 서초 강남이 안 그래도 비싸니 더 비싸지고 있다는 거는 그 다음 차례는 마포, 성동, 송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라도 지금 가야 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오히려 기회의 장이 좀 급매물도 나와 있는 데들. 그래도 우리가 중심 지역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권에서도 입지 괜찮은 데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들에서 지금 현재 시점 6월 1일 전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조금 뭐 애매한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생각할 때 그때 매수하는 거. 즉 나보다 더 상급지들 잡는 게 기회인데 문제는 1주택자가 제일 어려운 거는 상급지를 관리했더니 내가 상대적으로 더 하급지잖아요. 내게 안 팔려. 그럴 수 있죠. 나는 더 싸게 팔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탄에 있으신 분들이 지금 김재경 소장 얘기 들어보니까 성동구를 가야겠어. 마포구를 가야겠어. 그러고 가려고 했더니 동탄이 지금 팔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기회를 잘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갈아타기 전략들을 세울 수 있냐면 지금 일시적 2주택이 예전에는 정말 까다로웠었어요. 2019년도 12.16 대책 이후로 둘 다 조정대상 지역 내 취득한 사람은 1년 내에 종전주택 처분, 1년 내에 종우주택 입주였는데 이거를 이번 최근이었죠. 2022년도 5월 10일자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종전을 회귀해서 2년인가요? 2년으로 됐습니다. 잘하시네요. 그래서 종전주택 2년 내 처분하기만 하면 되고 종우주택은 당장 입주 요건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럼 내가 1주택이다 라고 하면 내가 상급지를 일단 먼저 사요. 이걸 어떻게 사느냐? 전세를 끼고 사는 거죠. 당장 실입주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나도 이 집을 팔고 어떻게 가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해놓고 그러고서 지금 팔려고 하면 너무 싸게 팔려고 하면 아쉽잖아요. 이게 제가 동탄만 해도 아까 1, 2억 예를 너무 많이 들어보니까 동탄 주민들이 싫어할까봐 얘기를 하는 거가 동탄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점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팔기보다는 시세가 다시 회복하고서 파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시점적인 것만 넘어가려 했을 때 2년이라는 시간을 벌잖아요. 그럼 동탄 가격이 회복할 때 팔고 나는 지금 아직 더 올라가기 전에 살고 이게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한 투자인 거지 그냥 내 집 팔고서 사야지라는 사고방식이 있는 분들이 보통 많아요. 당연히 내 집 팔아야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려고 하면 내 집 팔 때는 상급지는 더 올라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저도 그거 경험했거든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고방식을 깰 필요가 있다. 내 집을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팔기 아깝다라고 하면 일시적 2주택 전략을 활용해 보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한테도 좀 희망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예전보다 세금도 좀 감면이 되는 거고 뭐 좀 해줄 거 아니냐 이러는데 글쎄요. 그렇게 하면 정권이 인기를 좀 잃을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주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획기적으로 완화해 주려고 추진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얘기했잖아요. 시행령 개정상은 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 세율들은 다 법률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난항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조금 너무 청사진만 그리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빨리빨리 증여를 해야 돼요. 층이요. 네. 우리가 이제 세금 꿀팁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젊습니다. 나이가 30대인데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분들 보면 다 나이가 40, 50대잖아요. 예, 그렇게. 근데 30대 전문가도 흔치 않지만 여기서도 그 부동산에서 어렵다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오게 됐냐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성동구에서 제가 성동구 토박인데 이제 부동산 시작하면서 막 이렇게 투자들을 해오고 그걸 제가 물려받은 거거든요. 저는 일명 부수저라고도 네.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왔었었는데 이제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면 얘기하는 게 아까 김재경 소장이 다주택자는 희망이 없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다주택이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했을 수 있어? 라는 의문이 들죠. 이게 세금을 잘 연구하다 보면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버티려고 했었을 때 종부세가 제일 무서워요. 네. 종부세율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이랑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있는데 딱 2배 차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인 이유 하나만으로 세율이 2배가 뻥튀기 되고요. 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 공제인데 다주택자는 6억 공제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피해가느냐? 이 종합부동산세의 비밀은 인별과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희 가족이 어떤 식으로 부동산 가족이냐면 저 한 채, 저보다 앞서서 아버지 한 채, 어머니 한 채, 저 한 채, 남동생 한 채, 여동생 한 채 이렇게 부모님이 다 해줬어요. 누구에 따라 이제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부모님이 감사하게도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부세를 다 피해가는 거죠. 아버지가 여러 채다라고 하면 세금이 빵빵 터지는데 각자 1주택이라고 하면 세율이 아까 1주택자 세율로 간다 했죠. 세금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피해갈 수 있는 게 근데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이상 안 된다라던데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네. 거예요. 이게 원래 처음에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태생했을 때는 그때는 합산을 했었는데 그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인별과세로 쪼개져요. 네. 그래서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는 양도세 기준으로는 사실 진짜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기준으로는 그렇게 다주택자 세금이 터지지 않는다라는 점. 그런 거를 잘 알아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자녀한테 사주자. 혹은 내가 다주택일 때는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면 즉 버티려고 했었을 때 지금도 팔기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시적 중과 유예 1년 동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전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 이때 팔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세금적인 혜택을 줬었을 때. 왜냐하면 문재인 전 정권 때도 이 양도세 한시적 중과 유예를 딱 한 번 주고 안 줬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적인 그런 신뢰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 1년 줬는데 다음에 또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번에 좀 정리해야 되는 게 1번인데 팔기 정말 아까우면 증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럼 팔기 싫어하는 분들이 종부세를 많이 낸다 하더라도 더 올라갈 것 같아. 아니면 너무 너무 좋은 지역만 가지고 있어. 반포에 한 채, 마포에 한 채 이렇게 들고 있다 보니까 마포를 팔기 싫잖아요. 그러면 애한테 줘야 될까? 이런 식으로 주는 거고 애한테 줬을 때 세금이 안 꼬인다. 우리가 버티려고 했었을 때 못 버티는 이유가 종부세 때문에 못 버티는 건데 종부세 몇 천만 원씩 내라. 심하면 1억도 내라. 하니까 못 버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별로 하게 되면 이런 거를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녀한테 증여하는 거고 여기서 또 깨알 꿀팁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자면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2022년도 안에 해야 돼요. 왜요? 그 이유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증여세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증여세율은 그대로지만 증여 취득세율은 따로 계산합니다. 이 증여 취득세율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세가 3억이 넘어가는 주택, 고가주택, 3억 넘을 고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3억 넘어가는 주택 같은 경우는 징벌적 과세를 때려요. 그래요? 증여 취득세가 12.4%. 내년부터? 이거는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12.4%인데 근데 이게 세율만 12.4%라면 헉 하잖아요.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이 과세 표준이 이제 공시 가격으로 갑니다. 아, 공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네. 하죠. 그럼 공동주택 가격은 우리가 아무리 아파트 가격이 시세가 20억짜리 한다 하더라도 막 10억 얼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니까 20억이 12.4%가 아니라 예를 들어 13억이 12.4%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2023년도부터는 시세대로 때리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요? 이걸 13억이 12.4% 내는 것도 비싸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20억이 12.4%를 내야 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증여를 하려고 하면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증여를 했는데 자식이 증여세를 못 내면 내가 증여세까지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부담 자체가 증여세라 거기에 대한 증여세를 또 내야 된다. 정확합니다. 정말 기억을 잘해요. 하셔야 돼요. 빨리 네.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어느 정도 있지 않고서는 그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장난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참 뭐 부동산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이렇게 예. 막연했던 것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더 알게 네. 됐어요. 저는. 네. 네. 오늘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전망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투미 부동산 김재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